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투자처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시장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매우 신박하다. 전 세계가 지금 재정적인 어떤 팽창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따로 놀고 있고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고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다. 돈 찍어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또 환율에도 또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유럽 경제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통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실물 경제에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등 그런 또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선물 시장을 통해서 제가 많이 봅니다. 2030년 12월 달 선물 가격이 1온스당 4,400달러거든요. 불과 4개월 전에는 3,900달러 정도였어요. 금선물. 금선물. 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도 금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증명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말은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의미냐?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자 금 본위 제도의 출발점이다라고 해요. 리엔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좀 안 좋은 얘기나 안 좋은 뉴스 저희 얘기하기 전에 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의 상단 뚜껑은 계속 열린 상태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오는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소감 반, 분석 반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앞에서 먼저 오늘 3,400을 돌파하게 된 그 동인이라 그럴까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예. 기준이 50억으로 유지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9월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8일입니다만 금리 인하 기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들 면면이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분야에서 금리 정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볼테르의 1759년에 쓴 캔디드라고 하는, 프랑스 말로 깡디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판그로스의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이 친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주변에서 나 주식에서 뭐 얼마 정도 벌었다고 하니까 밴드웨건 효과로 따라가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나만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겠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투자처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 AI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AI 중심으로 정부의 주도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비전이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시장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당장 배당소득 과세 상한 비율도 약간 미적지근한 상황이고 뭔가 우리한테 명확한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그 의지나 방향성은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지금의 원동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정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이게 또 팩트화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프랑스 깡디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전혀 상관없지만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피치사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한번 강등된 바 있는 프랑스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부채를 활용한 성장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좀 악영향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말씀 주셨지만 프랑스가 재정 적자가 상당히 좀 GDP 대비해서 110%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전 총리죠, 바이루이 총리가 아마 공공정책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공공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는 이제 사회보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복지정책에 있어서 예산 줄이겠다는데,
그 규모가 한 438억 유로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 또는 야당 내 또는 시민단체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2011년 이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재정 위기가 났었고 그 당시에 사실은 독일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좀 건전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성장 동력이 정체된 가운데 이 지출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강하게 줄이겠다, 뭐 재정 적자를 매년 3% 정도 줄여 나가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바이루 총재에 대한 불신임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새로 선출된 총리 입장에서도 중도 온건파시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아직까지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어떤 협의 내용이라 그럴까요? 수렴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유럽 경제의 하나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상징한다 그럴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산업혁명을 유럽 주도로 가져와서 다양한 근대사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네. 그 뒤로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난 다음부터의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정책으로 전략을 좀 바꿔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 또 이런 인구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재정 건전성 문제에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정부는 줄여야 된다는 걸 절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예. 국민들은 이미 주던 돈을 왜 안 주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해관계의 상충이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결국 IMF의 도움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지난주에 있기도 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IMF 측에서도 밝혔으니까 아니더라도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확장시키면 결국에 국가들의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미국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20% 되는데 여기야 돈을 찍어내는 나라고 이제는 기름을 퍼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니까 솔직히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260%, 그 다음에 뭐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와 독일 모두 100%와 65% 기록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내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저렇게 순위로 보면 비율로 치면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경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전반적인 글로벌 위기로까지 퍼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IMF의 디폴트까지 간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유럽 경제를 이끄는 축은 크게 뭐 영국이 탈퇴를 했으니까요. 네. 독일과 프랑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축에서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유로화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지금 미국 달러와 기축 통화 위상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화냐 대체할 수 있는 게 유로화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분야에 있어서는 기축통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재정 건전성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매우 신박하다. 왜냐하면 OECD도 그렇고 대부분 국제기관에서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빨간불이 켜진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아까 55% 정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협의의 의미고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기금, 부채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도 한 120%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재정적인 어떤 팽창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 그거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인구 구조적인 변화에 상당히 단초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많이 쓰인 데가 어딘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역시 공공 지출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네. 그게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프랑스인 것 같고, 그거를 조금 더 양보할 생각이 없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어떤 갈등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제 위기와 연관되는 문제는 이게 채권 금리와의 어떤 환율 간의 그렇죠. 변화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갸크 지수도 그렇고 스톡 지수도 그렇고 독일과 프랑스에 나타나는
주가 지수는 그렇게 큰 어떤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따로 놀고 있고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고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다. 뭐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이해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으로 보나 지금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도미노 경기 침체나 디폴트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밑에 하단에 들어있는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언급도 해주셨는데 결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를 높게 쳐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 채권 시장도 시장이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네.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장기채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당하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 장기 채권 금리 30년 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0년이 특히 5%까지 근접했다가 어제부로 조금 깔아앉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아마 미국 군사비 지출이 8,400억 달러 정도인데 이자에 대한 지급 비용이 8,800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돼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에다가 예. 빚을 갚아야 된다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초통화 국가로서는 돈 찍어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또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환율에도 또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 말씀 주셨지만 260%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중앙은행이 주식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발행해서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찍어내고 하는 악순환이 연출되다 보니까 심지어 일부 전문가분들은 일본에서 일본 엔화가 160엔에서 200엔까지도 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예.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로화의 어떤 구성이 지금보다는 미국 달러보다 더 약세 기조가 더 가파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럽 경제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통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실물 경제에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앙등하는 등 급등하는 등 그런 또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상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뭐 FMC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통화 정책의 약발이 그러니까 안 먹히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네.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좀 고공행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 그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글쎄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장기 국채 금리가 5%에 근접해 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은 듯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장기 국채가 원래 높게 책정되는 게 미래의 경제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를 들어서 주택 모기지 금리도 30년 만기 금리인데 네. 국채 금리와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이 신규 주택 건설과 관련된 구매자 수도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내수의 어떤 건설 분야에서 또 소비 분야에서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가 있다는 것을 또 깔고 있고 그것이 너무 내려가면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빌미를 또 주게 되어 가지고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균형과 불균형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지금 상황은 상당히 이게 불확실한 상황 쪽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달러화 지수가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쿨다운 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시켜서 또는 올해 내에 3번 내지 2번 정도 인하시켜서 0.5나 0.75까지 간다면 아마 연말까지는 3.5에서 3.75까지는 갈 건데 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의 불확실성을 잡아줄지에 대해서는 금리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FMC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25bp 인하하는 거는 이제 상수가 돼버린 것 같고, 근데 25bp 인하해서 3번을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B컷 얘기가 솔솔 나오기는 하던데 네. 이번엔 어렵더라도 또 B컷까지 감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비컷하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사인으로 시장에서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 FOMC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전 포인트 두고 계세요? 이제 뭐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지만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게 소비자 물가하고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비자 물가는 2.9, 3.1 근원까지 이렇게 나와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실업률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 네.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뭐 한 26만 건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23만 건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노동시장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럼 노동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지. 그래서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데 일부에서는 2번만 할 것이다. 또는 3번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3번 할 것 같다. 걔네가 다 각각 다른데 0.5의 B컷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정도로 다급한 거야? 라고 한 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답을 줄 만큼 시급하다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세세하게 뜯어보면 어려운 곳이 없는데 왜 이렇게 0.5까지 가야 돼? 노동시장이 안 좋다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 아닌가? 이민정책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개인적으로는 0.5%포인트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0.25%포인트를 3번 하느냐, 2번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아마 3번 0.5를 하지 않는다면 3번 정도는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험성 인하로 25bp 내리는 게 시장으로 보나 뭐 전반적인 경제 전망으로 보나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8월 달이죠. 그 와이오밍에서 열렸던 캔자시티 뱅크 중심으로 주최로 열렸던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잭슨홀 이야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입장을 가질까 아마 18일 날 그 기자회견 하실 때에 파월 의장의 입에 아마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또 점도표도 나오니 점도표와 또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근데 연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또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사쿠 기사의 해임권에 대해서도 진흙탕 싸움으로 갔는데 일단은 뭐 임기는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고 네. 스티브 미란 지금은 현 경제 책사라고도 자문위원장이죠. 예. 많이 평가를 받는데 다음 연준 의장으로 또 얘기가 되고 그러면 그 독립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연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진짜 훼손될 것인가? 이 해프닝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그 연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으로 딱 규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1913년 연준이 나올 때 그 전까지의 내셔널 뱅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원, 하원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이 3명이서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창출을 위해서. 근데 그 통화정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미국 달러화의 발전 과정을 가만히 놓고 보면 191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연방적인 가치를 갖는 의미를 갖는 법정화폐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각 주마다 필요한 은행들이 자체적인 발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위기가 노출이 되고 해서 내셔널 뱅크가 출범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출범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이사국도 이사위원들도 보면 대부분 시중 투자은행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립성이란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성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 근데 기구의 독립성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배경은 이사들이 그런 연준의 어떤 정책 결정성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아마 미국의 전통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 제도에 대한 하나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나 내년에 거의 뭐 이것도 전망이 많이 되는 게 친 트럼프적 인사들이 이사로도 늘어나고 있고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내년까지도 연준은
그래도 행정부와 결을 같이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속도를 더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속도를 더 내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거거든요. 예. 연일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요인이 바로 방금 말씀 주시고 질문 주시는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 같다. 내년에도 지금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네. 1%포인트는 더 떨어지니까 한 2.75에서 3.0 사이에 내년에 금리가 맺혀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지금의 불확실성이 내년 되면 조금 더 확실성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의 주식시장도 금리 정책과 연동이 돼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공황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뭐 그렇게 폭락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기억들을 하시는데 1900년 이후에 사실상 한 4번 정도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1929년하고 1987년도 다 기억하시는데 다 곧바로 1년, 2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과정을 놓고 보면 AI에 대한 투자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과잉되어 있느냐, 과잉되지 않느냐, 뭐 셀말트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의 투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 과잉 투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 그러면 구간 조정은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큰 흐름은 미국 주도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국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제조업은 이미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산업으로서의 중심지 역할, 뉴욕 연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융 중심으로서의 신금융 자본주의의 메카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계속하고자 한다. 이 메시지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동안에 걸쳐서 금리 조정과 통화 정책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바라는 금융시장의 중심, 뭐 모두가 동의를 하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으로서야.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려면 결국 달러 패권은 잃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좀 많습니다. 많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것도 그냥 한때 지나가는 걱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초기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주가가 떨어지면 예. 대부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피크를 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패권이 지금은 절정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 제조업을 밖으로 뿌려놓고 내부에서는 서비스업과 내수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신금융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MMT라고 하는 모던 마니터리 시어리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나오게 된 것이고 향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이 산업의 방향이 예. 정말 제조업 중심이냐 아니면은 신금융 중심이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부가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느냐. 지금 해외 모든 교육 결제의 70%인가요? 미국 달러화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예. 뭐 브릭스가 자기들끼리 통화를 만들어서 결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전 세계 GDP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 가지고 미국 달러와의 신용도를 해칠 수 있을까? 만약 해쳤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 국채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러화 표시 자산들의 가치가 같이 급락을 할 건데 네. 미국만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도 디폴트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3조 달러의 그 외환 보유고 예. 그건 디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극단주의적인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합니다. 정 안 되면 미국이 선별적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돈 지금 못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네. 너무 극단적인 극단적이네요, 이야기라서 진짜.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달러 얘기하기로 치면 2부 따로 떼가지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까지 얘기 가야 되는 사안이라 네. 이거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소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저도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다 나름대로의 논리와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여긴 나쁘지 않아. 근데 고용은 계속 좀 악화되고 있으니 금리 인하하기 정말 골디락스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고용이 안 좋다는 건 결국 이게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 두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뭐 어디다 특별하게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1990년 상황에 제가 많이 견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을 보시면 시대적 상황이 베를린 장벽 붕괴에다가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막의 태풍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까지 겹쳤고, 네. 근데 산업 쪽에서 놓고 보니까 디지털 시대가 열리거든요. 예. PC 시대가 열리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서 5년 뒤에는 또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그것이 결국 다우 지수를 이렇게 애뉴얼리 그려보시면, 연중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J커브를 그리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시대적 상황은 1990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달러 패권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고 재정 위기도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곁다리에 있는 거고, 본질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달러의 패권은 가져가겠다. 이 말은 우리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중국이나 기타 국들에게 지금 경제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대입니다. 네. 신흥국들은 5%, 6% 나오고요. 네. 그럼 지금 경제학이 선진국을 설명하는 경제학이 돼야 되느냐, 신흥국의 발전을 설명하는 경제학이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미국의 관점에서 지금 AI에 투자하고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위협을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중국의 위협이라기보다도 일종한 범용 같은 거는 중국이 계산을 해내도, 네. 그래서 뭐 주요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든지 작동의 원리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미국이 글로벌 표준과 룰 세팅을 가져가겠다.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미국이 가져가겠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온 거고, 저는 볼 때, 그래서 미래의 어떤 기술의 새로운 시작점이 지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저런 전략이 오히려 더 참 교묘하다.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다 하는 생각을 거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금과 관련된 건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서 금 가격이 오른다고 보기는 약간 좀 갸우뚱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시 나오는 게 달러 패권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으로 금값이 오르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달러 쪽으로 아직 견고하다고 보면 최근 들어서의 금값 지속되는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달러의 지금 상승세를 제가 이제 그 선물 시장을 통해서 제가 많이 봅니다. 네. 그러면 2030년 12월 달 달러의 선물 가격이 1온스당 4,400달러거든요. 그게 불과 4개월 전에는 3,900달러 정도였어요. 금 선물. 금 선물. 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도 금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어떤 증명인 거죠. 예. 그러면 이 말은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는 의미냐? 이제 그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달러화가 약세로 간다기보다도 달러화가 점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하나의 국가적인 담보 물건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과정에서 과연 채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담보 물건에 의존을 하겠느냐. 왜? 채권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하죠.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되면, 이게 SBB 사태, 은행 사태로 한번 실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물건이 존재를 해야지만 된다. 옛날에 테라와 루나 사태 때 이건 한국 사람이 만든 거고 담보 물건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이 나버리는 건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대체 자산이 존재해야 되고 아니면 보완 자산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자 금 본위 제도의 출발점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채권 같은 경우에 말하면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상대적인 안전자산이지 완전한 건 아니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건 채권 쪽이 아니라 금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오르는 그 분석도 아주 잘 해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큰 그림에서
이제 경제 분야를 분석해 주신 분이니까 제일 어렵고도 막연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블 얘기가 다시 나와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버블이란 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터져야 버블인 거고 네. 안 터지면 리레이팅 돼서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쪽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세요? 주식시장에 버블이 터질 것인가 안 터질까를 보려면 부동산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14번의 대불황과 공황이 있었는데 그중에 전부 다 단초가 부동산 버블에서 터졌습니다. 네. 대공황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버블 붕괴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미시피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단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건가. 그다음에 왜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야 될 자본들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네. 국가들이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터진 것인가 막아놓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없는 건가 이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가격 상승이 버블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일시적인 자본 쏠림으로 봐야 되느냐. 네.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버블이 붕괴됐다고는 한다는 건 좀 무리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지만 그 낙폭이 뭐 하루 20%포인트 빠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네. 저는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자본 이동이 왔다 갔다 할 따름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물가 측면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도 주시고 디플레이션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은 이미 자기들이 통계 발표를 워낙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어느 정도 내년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